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 팀장이었고요. 지금은 감염관리 간호사의 자문의사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표준주의의 이의와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감염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원인, 결국 환자가 복용되어 있거나 감염 환자들에서 나오는 원인 미생물이 병원 내에 사용했던 의료기구나 의료 환경에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저장소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균주들은 환자의 분비물이나 폐기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의료진의 손이나 사용했던 의료기구들로 인해서 정파 경로를 통해서 다른 환자에게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다시 감염에 의해 감염된 감염체로 균을 보유하거나 감염된 환자로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환자들은 다시 또 이제 그 환자에게서 나오는 감염에 의해서 다시 균주들이 나와서 이러한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클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감염 원인 미생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치료라든가 소독과 멸균, 이러한 저장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 청소 및 소독 또는 적절한 식품 저장, 수질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탈출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라든가 배설물, 불분물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감염 환자를 공간 분리를 한다던가 또는 의료진의 손위생, 사용했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이 침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균수를 준수해야 되고, 손위생, 창상 관리, 카테터 관리, 개인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균이 전파가 됐다 하더라도 환자의 면역 상태나 영양 상태나 고위험 환자의 여부 또는 조기 치료 여부에 따라서 감수성 있는 숙주로의 변화에 따라서 감염원에 의한 감염 환자가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 내 전파 경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방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감염된 환자이거나 또 균을 보유한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가 사용했던 의료기구들을 통해 또는 의료진의 손을 통해 또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다른 환자에게 전달이 돼서 이 환자가 또다시 감염원이 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주의라는 내용인데요. 이 프리코션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이 감염되거나 또는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환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 또는 의료 환경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표준 예방 지침과 전파 경로별 예방 지침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파 경로별 예방 지침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기주의, 공기매개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로 나눠지죠. 오늘은 제가 이 표준 예방 지침, 스탠다드 프리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표준 지침의 정의는 의료가 전달되는 모든 절차, 모든 환자가 대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모든 환자의 혈액과 체액, 땀은 제외가 될 수 있고, 또한 분비물,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는 다 감염이 있다 간주하고 병원 내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모든 환자의 처치 시에 이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상태 등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지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 볼 수 있고요. 표준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의료 관련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특성과 노출되는 범위에 따라서 의료진이 선택하여 적용한다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혈액체액 분비물이 뭔가 접촉될 예상이 되는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의료진은 오염원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보호구를 선택해서 착용하셔야 됩니다.
의료진이 표준 예방 지침의 원리를 알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준주의 지침 내용 안에 기본적인 전략으로는 10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손위생, 개인보호구, 호흡기 위생, 기침 에티켓, 환자 배치, 치료기구 및 물품, 환경관리, 린넨관리, 안전한 주사행위, 요추천자 시의 시술 방법, 직원 안전에 대한 이 10가지의 기본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위생입니다. 손위생은 감염된 환자, 세균 집락이 이른 환자, 세균을 보고하고 있는 환자이죠. 또한 환경과 그 사이에서 환자 의료진 간의 고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환자 주변 환경과 불필요한 접촉은 당연히 좀 피해야 되겠죠. 손위생 방법에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때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 씻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을 때는 알코올 핸드러브 이용해서 손 소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포와 접촉되는 경우에 아포가 나오는 균주들이 있습니다. CTPCL이라든가 이런 탄저균들이 나오는 환자들이 접촉했을 경우 의료기계는 아마 CTPCL 환자 분리가 되는 환자인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클로레시드, 아이오도포 같은 피부 소독제가 이 아포의 살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과 비누로 물리적인 마찰을 이용한 손 씻기가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를 하는데 손위생을 하려면 손위생의 시점, 어느 순간에 손위생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이제 근거가 되는 의료 환경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환자 기준으로 맞추어 보면 2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있고 환자의 주변 물품들이 있는 페이션트 존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환자 영역이라 볼 수 있고, 이 외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기구들이 있는 곳에는 의료 헬스케어 존이라 해서 의료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가지의 기준점을 알고 손위생 시점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환자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환자 주변 환경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환자 영역은 본인이 갖고 있는 환자 영역 안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세균들이, 그게 노멀 플로우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균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침대 난간, 침대 테이블, 린넨, 수액과 연결관, 기타 또 환자가 갖고 있는 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의료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자 영역은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의료 행위 중에 그 환자의 어느 한순간에 해당하는 그 환자 주변 환경을 포함한 환경, 이 부분이 환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의료 환경 내 환자 영역을 제외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의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위생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환경과 환자 영역이 페이션트 존과 헬스케어 존이 구분이 되었다면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순간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점을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언제 손위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시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 환자 접촉하기 전. 이는 의료 종사자의 손에 있는 미생물이, 그러니까 의료 환경을 컨택함으로써 의료진의 손에 묻어있을 미생물들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손위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2번째는 청결 무균 처치 전. 이것은 미생물이 감염 위험이 높은 이 크리티컬 사이트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미생물은 환자의 그 본인균을 다 포함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 치액 노출 위험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환자가 보유했던 이런 미생물 균주들이 의료 종사자의 손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도록 의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료행위 이후에는 손위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손위생 시점에 있어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언제 손위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점에 대해 부수적인 설명으로,
보시면 의료 영역과 환자 영역이 있을 때 문손잡이는 의료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의료 영역에 있는 문손잡이를 만지고 환자 영역에 환자를 접촉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은 의료 영역에 있는 균주들이 환자에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위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위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손상 없는 피부와 의복을 번갈아 가면서 접촉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환자 영역에서 한 번의 컨택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환자를 컨택하게 되는 그 의료 행위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환자의 피부 또는 환자 환희, 환자 주변 환경 접촉하고 또 다시 환자를 접촉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때에는 이것은 위험이 없다라고 간주해서 이때는 손위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영역에서 환자 영역을 이탈하지 않고 환자 영역 내에서 환자 피부 만지고 환희를 만지고 환자 주변 환경 만지고 다시 환자를 만지고 할 때마다 손위생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환자 영역을 일단 이탈하게 되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손위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위생이 불필요하다고, 영역 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주 접촉가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접촉일 때는 손위생이 불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와 한 환자에서 환자 페이션트 존에서 이 환자를 접촉을 했는데 그 다음 침습적인 기구를 만들거나 침습적인 처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다던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침습적인 처치나 침습적인 기구를 만지게 될 때는 이것은 환자에게 위험이 균이 전파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고 이때에는 손위생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무균 처치 전에 항상 손위생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보호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보호구의 종류로서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갑, 피부나 의복을 보호하기 위한 가운, 또한 입과 코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와 호흡 기구들, 또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 또는 얼굴, 입, 코, 눈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안면 보호구들이 개인보호구의 종류로서 볼 수 있고요. 예, 개인보호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은 혈액이나 체액이 튈 위험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개인보호구는 벗는 과정에서 의복과 피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자 병실을 떠나기 전에 보호구는 다 제거가 되어야 되고,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은 혈액이나 또는 잠재적인 감염 물질, 점막 또는 손상된 피부 또는 배설물로 인해서 환자와 그 배설물로 이렇게 오염된 피부와 접촉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장갑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가능한데요.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할 경우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환경이나 의료 장비를 청소나 또는 소독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일회용 장갑 또는 재사용 장갑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환경을 접촉한 후에 장갑은 제거가 되어야 되고요. 장갑을 제거할 때는 손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환자를 철제할 때는 물론 장갑을 교환해야 하고, 일회용 제조된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에서 오염된 부위를 접촉하고 깨끗한 부위를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에도 장갑을 교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그 WHO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 사용 의료 행위의 그 상황에 따라서 멸균 장갑, 청결 장갑 또는 장갑 착용이 불필요한 경우로 나누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침습적인 처치 시 그리고 그러니까 비경구 약제를 제외한 이런 정맥 주사 또는 항암제 준비 이러한 것에서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혈액, 체액, 분비물, 뭔가 오염된 기구 등을 접촉할 때에는 그것이 직접 노출이 되던 간접 노출이 되던 청결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갑 착용이 불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 체액 이런 오염된 환경에 대해 노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장갑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대신 환자가 접촉주의 대상의 환자라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노출 위험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손위생과 장갑 착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이 발생을 하면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체 채취를 하다가 석션을 해야 되는 경우라 하면 검체 채취하고 나서 손위생하고 다시 장갑 끼고 석션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착용 중인 그 장갑 내에 습기로 인해서 미생물들이 자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장갑에 미세 구멍을 통해서 균이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갑 착용 전후에는 손위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갑 착용하기 전에 손위생하고 장갑 착용하고 장갑 벗고 손위생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운인데요. 가운은 환자의 혈액체 분비물 배설물과 접촉이 예상되는 치료 동안 의료진의 피부를 보호하고 의료진의 옷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것이고요. 환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과 접촉하게 될 경우에 가운을 착용하는 것이고 이 가운은 병실을 떠나기 전에 제거하고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했던 가운은 재사용하지 않고요. 동일한 환자를 번복해서 접촉한다 하더라도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부서에 들어갈 때 그 병원에 따라서 가운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권고 안에서는 고위험 부서 들어갈 때 가운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지는 않고 하지만 그 각 의료기관 내에서 내규를 정할 때 참조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입과 코와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인데요. 그 입과 코, 눈의 점막에 환자의 혈액체 분비물들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마스크 또는 고글 안면 보호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마스크에 있어서는 이제 코와 입을 가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결핵이라든가 사스 또 출혈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염을 의심하진 않더라도 그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처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석션이라든가 기관지 내시경, 기관 내 삽관 이러한 의료 행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처치를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가운과 장갑을 더해서 안면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 보호대나 또는 실드 마스크 또는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스크는 보통 저희가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마스크와 N95 마스크, 일명 이제 결핵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의 기능은 비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는 5마이크로 이상의 큰 입자를 1m 내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이것은 수술이나 치습정 행위 시 또는 호흡기 감염 질환 시에 착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N95 마스크인 경우에 있어서는 0.3 마이크로의 입자에 5마이크로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의 균을 95%까지 차단해주는 고성능 마스크이고요. 결핵 환자 시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이죠. 이것은 미국 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에서 이제 인증을 필요로 한 제품들을 사용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때 먼저 손위생을 하시고 그 다음 가운 착용. 가운은 그 일회용 가운이 비닐 가운이 있고 멸균 수술용 가운도 가운에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 의료 행위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또한 수술용 마스크와 N95 마스크로 되어 있죠. 어느 마스크를 쓰던 끈이 두 개인데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윗끈을
이 머리 중간, 뒷머리 상단이라고 보여지죠? 거기에 고정하도록 하시고 아랫끈은 목 뒤에 고정하도록 하는 것이 동일한 수술용 마스크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대신 앵무어 마스크에 있어서는 다 착용이 끝나시면 여기에 고정대를 이용해서 내 코 사이즈에 맞게 누르시고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피트 체크 테스트를 해서 내 얼굴 사이즈에 맞고 바람이 새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갑을 착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호구에 착용하는 방법과 순서는 이렇고요. 다음은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제거할 때는 장갑을 먼저 제거하고요. 장갑은 가능한 한 장갑의 표면이 닿지 않게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뒤집어서 벗도록 하시고 그 다음 가운을 벗으시는데요. 가운도 마찬가지로 밖은 오염이 됐다 간주하시고 안쪽을 밖으로 나오도록 안쪽으로 접으면서 벗을 때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벗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위생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안면 보호구 또는 보안경을 제거하게 됩니다. 안면 보호구나 보안경은 끈을 잡고 제거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제거하시고요. 제거하실 때는 아랫끈을 먼저 풀으시고 앵고 마스크일 경우에는 아랫끈을 당겨서 먼저 벗으시고 그 다음 윗끈을 풀거나 당겨서 벗게 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이제 손위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벗을 때 좀 그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에게 이제 표면이나 피부에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거할 때 중요하고요. 제거할 때 2번의 손위생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위생, 기침 예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흡기 증상 환자가 처음 방문하는 부서, 예를 들어 응급대기실이라든가 응급실의 선별진료소 또는 환자분류소 또는 외래진료실에서는 혹시 기침이나 재채기 티슈로 입과 코를 막 가리고 그러니까 분비물에 접촉한 후에 손위생을 하도록 하는 이런 기침 에티켓에 관련된 포스터, 이러한 것들을 출입구와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고요. 이곳에는 티슈와 손 사용 없이 열 수 있는 휴지통 이런 것들을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환자 대기 장소나 입원 환경에는 손위생에 관련된 물품 비치를 권고하고요. 또한 지역사회에서 호흡기 감염 유행 시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유행 시에는 기침이나 증상이 있는 여러 환자에게 분리된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가 있고 환자 대기 장소들을 각각 병원들이 지금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서 따로 지금 마련하고 계시죠.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환자나 방문객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라든가 또한 이 대기실은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최소한 1m 간격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도 같이 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침 예절에 관련된 포스트잇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질본 사이트에서 보시면 많이 또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환자 배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준주의에서도 감염원의 전파 위험이 있다 고려가 된다라고 하며 1인실 배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실 배치 시에 고려되는 사항들은 이러한 감염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데 그 감염원의 전파 경로가 어떤지에 따라 또한 감염 환자의 전파 위험 요인이 뭔지에 따라 또는 동일한 병실에 있는 그 다른 환자들에게 의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의료기관 내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 또한 병실을 공유할 수 있는 환자들을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환자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다 고려하여 병실 배치 시에 고려가 되는 사항들로 보실 수 있고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환자 이동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환자 이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동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감염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요. 이동을 한다고 하면 창상 감염 환자에 있어서는 드레싱을 하고 이동을 하시는 것들이 권고하고 있고요. 환자가 가는 곳에 가능한 한 그 부서에서도 이러한 예방 지침들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환자에게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능한 한 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동 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 기구 및 물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기구들이 그 환자 간에 이제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하는 기구에 따라 적절한 소독과 멸균을 해서 다른 환자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 기구나 물품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기구에 운반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절차가 의료기관 내에서의 정책으로 규정으로 수립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고위험 기구나 주니엄 기구에 멸균이나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정제를 이용해서 유기물들을 제거하고 이제 이러한 멸균이나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척 직원들이 혈액이나 체액에 또는 그러니까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기구를 다룰 때 예상되는 오염 범위에 따라서 보호구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착용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척 직원에 있어서는 장갑 가운 안면 보호구 착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의료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물품은 환자와 접촉하는 방법에 따라 고위험 기구, 주니엄 기구, 비위험 기구로 분류를 하고요. 이러한 의료기구는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소독과 멸균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구 분류에 따른 소독의 수준을 잠시 보면 고위험 기구라고 하는 것은 혈관계를 사용하거나 무균된 조직에 사용하는 기구들, 대부분 뭐 수술기구라든가 카테터 관련 이러한 기구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러한 것은 멸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니엄 기구는 점막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주니엄 기구에서도 치과용 기구는 좀 제외가 될 수 있고요. 주니엄 기구에 있어서 내시경류나 호흡기구에 관련된 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구강이나 직장 체온계에 손상이 있는 피부와 접촉하는 그런 수치료 기구 같은 것들, 이러한 것은 중간 수준 소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손상이 없는 피부에 접촉하는 비위험 기구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청진기, 혈압계, 커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낮은 수준의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관리는 환자 접촉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서 환자 표면 청소 절차에 관련된 정책을 의료기관에서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 수립된 그 정책에 따라서 병원 환경에서 늘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규정을 수립할 때 이제 중요하게 관심둬야 되는 부분은 환자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분이 어디냐, 뭐 베사이드 테이블 또는 그 환자가 사용하는 그런 그 오버 테이블 또는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부분들이 있죠. 손잡이라던가 그 환자 병실에 뭐 화장실 뭐 안이라던가 아니면 근처 부분, 환자가 자주 접촉하거나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부분을 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그 주기를 다른 그 환경 표면보다는 좀 더 자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바뀔 때에는 반드시 병상을 전체적으로 소독제로 소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청소용 소독제는 관리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허가기관에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 시에 환경 소독제를 사용하는데도 뭔가 유행 상황이 감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전파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사용 중에 소독제를 변경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 시에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청소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해야 되고요.
청결한 곳을 먼저, 오염된 곳을 나중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청소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의 순으로 하고요. 비를 사용하여 틀어내거나 털어내거나 먼지를 일으키는 청소 방법은 의료 환경에서는 오염을 오히려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지 않고요. 혈액 등 오염이 묻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청소 도구가 혈액이나 오염이 묻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교환을 하시고 다음 청소 및 환경 소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반드시 사용 후에는 소독하고 건조시켜서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젖은 채로 보관하게 되면 이제 미생물 증식에 대해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넓은 환경의 표면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청결한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 장갑, 보호구 등을 착용해서 감염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청소 순서인데요. 의료 환경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공간은 여기에 관련된 이거에 대한 청소 또는 환경 소독에 있어서는 청결한 곳에서 오염된 순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순으로 이 청소의 순서를 하도록 이렇게 순서의 번호가 매겨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환경관리에서 이제 의료기관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것은 양압실과 음압실이죠. 양압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술실과 보호경례실이 아마 포함이 되겠고요. 압력에 대한 차는 2.5 파스칼 이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압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더 좋겠죠. 그래서 8 파스칼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환기 횟수인데요. 시간당 극기 100이 이러한 환기 횟수가 얼마나 이제 일어나야 되느냐. 최소한 양압이 유지되는 방에 있어서는 시간당 12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필터의 효율은 급기에서 99.97% 정도가 걸러지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공기가 급기 주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이 환기에 의해서. 그럼 공기가 급기가 될 때 여기에 필터를 달아서 걸러진 공기를 이 양압이 되어 있는 환자 보호격리실, 수술장 같은 곳에 이제 공기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실내 그 기류 방향은 양압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공간과의 그 양압 차이를 두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압일 경우에는 이 환자 방에서 이 밖으로, 외부 공간으로 공기의 흐름이 정해지고요. 공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보시면 되고, 이게 양압이라서 높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이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기의 흐름이. 그래서 깨끗하게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공기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외부의 공기는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음압실에 대해서는 이 압력차가 마이너스 2.5 파스칼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환기 횟수는 시간당 12회 이상이고요. 여기는 이제 음압실에 있어서는 감염된 환자가 특히 공기배기의 질환으로 이제 감염된 환자가 머무는 곳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 안에 공기가 오염됐다 간주하고 배기가 될 때 여기에 필터를 달아서 이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공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흐르게, 여기가 암이 음압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 방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죠. 특수부서의 이제 공조 시스템은 그 음압격리실에서는 음압을 유지하도록, 보호격리실은 양압을 유지하도록, 중환자실은 사실 다 중립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격리방 전실에서는 응압 또는 양압. 근데 사실은 그 격리실이 음압이라고 하면 전실에 있어서는 음압보다는 양압. 조금 더 압력이 더, 환자가 있는 격리는 더 음압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장에서는 양압. 시간당 그 환기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음압격리실이나 보호격리실 중에서 이런 음압, 양압이 특별히 반드시 유지가 돼야 하는
되어야 된다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틈새 이 실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재순환되는 공기는 음압격리실, 감염 환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재순환을 권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환기해수가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안에 공기가 다 제거가 되고 새로운 공기로 바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볼 수 있는 이제 자료인데요. 시간당 공기 환기해수가 6회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99%의 필터를 통해서 99%의 공기가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99% 공기가 바뀌어지는데 46분이 걸린다 하고 있고, 99.9%가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는 69분이 걸린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위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는 대부분 아마 1시간 정도로 1시간 정도 후에 환자가 퇴실하고 1시간 후에 다른 환자를 받는 것으로 많이 규정화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서 의료 폐기물인데요. 의료 폐기물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종류 구분이 되어 있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격리의료 폐기물, 격리된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이죠. 위해 의료 폐기물이라 해서 여기에는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 혈액 오염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은 저희가 2019년 12월인가 이제 이 폐기물법에서 추가된 하나 사항이 있죠.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 의료 폐기물의 일회용 기저귀라 하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사용했던 일회용 기저귀 또는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는 일회용 일반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반 일회용 기저귀인 경우에는 개별 포장 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는 분류해서 수집 운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시행을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의료 폐기물에는 이제 용기와 그 보관 기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그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담아야 되는지 전용 용기가 있고요. 보통 합성 수지류 상자용 용기나 이런 골판지유 용기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보관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12월 자료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린넨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린넨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사용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세탁을 거쳐서 재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구분이 되고요. 오염 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에서 전염성 물질에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말하고, 기타 세탁물인 경우에는 오염 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합니다. 그 외에 의료기관의 세탁물이 아닌 것들을 일반 세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구분해서 수집하고 보관하시는데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세탁을 금지하는 세탁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세탁물 관리법에 고시된 내용이고, 내용은 피고름이 묻은 붕대나 꺼즈, 그리고 마스크, 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은 세탁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바이러스성 출혈열의 환자들이 사용했던 그 세탁물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사용한 그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그러한 세탁물들, 또는 CJD 환자에 있어서 그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서 소각 처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물 관리에 있어서 사용한 린넨은 공기나 환경 표면에 사람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조작하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세탁물 투하 장치를 이용할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오염 세탁물로 인해서 에어로졸화되는 그런 분산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좀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이런 관리 규칙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세탁물을 사용한 부서로부터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운반을 하고
또한 어떻게 보관해서 재세탁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주사 행위입니다. 안전한 주사 행위에 있어서는 이제 무균술 적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 관련 기구나 바이럴 또는 수액을 취급하기 전에 주사약품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주사약품을 준비하거나 정맥 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위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비경구적 주사제의 준비와 투여 과정에 있어서 모두 무균술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균술 적용에 방해가 되는 기구나 물품 등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준비라던가 투여하기 전에 좀 사전에 좀 정리를 좀 하고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주사를 준비하거나 투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균 영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안전한 환경을 준비하시고 환경 소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은 영역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비접촉술을 적용하라고 하는데요. 비접촉술은 감염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로 인해서 묵은 영역이나 부위가 오염을 되는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제 투여 시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보면, 개봉이 되었거나 아니면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 또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주사기를 이렇게 까놓는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봉이 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 또는 바늘로 천공된 바이알들, 또는 수액제제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제 폐기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응급 상황에서 개봉된 주사기라던가 멸균 상태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들, 또한 언제 개봉했는지 모르는 이러한 주사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보다는 이제 폐기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에 주사기에 약물을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준비된 약물은 가능한 한 늦어도 1시간 내에 투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균 조제에서 조제하는 경우라면 좀 예외를 둘 수 있긴 하지만 가능한 한 준비하고 빨리 투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에 연결된 주사 기구에 주사 포트라든가 카테터 허브 또는 바늘 없는 주사 커넥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후에 포트를 소독제를 충분히 소독하고, 시간은 보통 3에서 15초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철저히 소독하고 주입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서 주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액백이나 수액병에서 수액을 꽂아 여러 환자에게 관리용으로 믹스하는 행위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바이알 주사제에 고무막에 바늘을 또 꽂아 둔다거나 이제 멀티바이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뺏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바늘을 꽂아 두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바이알의 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무막열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제 투여 시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회용량 바이알을 잘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다회용량 바이알은 처음 개봉할 때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이 약을 개봉하였는지 라벨링을 하여서 보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봉한 이 멀티바이알은 제조사에서 권고한 유효기간에 따라서 폐기하셔야 되고요. 환자 치료 구역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침상 옆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사용 전에 반드시 그 바이알의 고무 마개를 매번 소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사기와 주사 바늘은 항상 쓸 때마다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사제가 들어있는 주사기나 주사 바늘은 주머니나 옷에 넣어서 운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추천자 시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추천자, 저희가 뭐 마이오그램이라든가 룸바 펑처 이제 이러한 의료 행위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요추천자를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원 안전에 있어서는 이제 적절한 상황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환자에게 사용했던 기구에 찔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예방 활동의 내용으로는 날카로운 기구들은 직접 손으로 전달하지 말고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있고요. 날카로운 기구는 사용 즉시 이렇게 손상성 폐기물에 즉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주사 바늘은 가능한 한 리캐핑, 이렇게 리캐핑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일선에서 하시면서 가장 많이 찔리게 되는 경우는 리캐핑을 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리캐핑은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주사 바늘을 꼭 뚜껑에 씌워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핸드 테크닉, 한 손으로 바닥에 뚜껑을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기구는 안전한 부위를 잡아 이런 의료 폐기물 박스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이 의료 폐기물 박스를 누군가가 또 만지게 되거든요.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한 이 주사침에 찔리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튀어나온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용기의 3분의 2, 75%, 80%그 정도만 채우라고 하죠. 꽉꽉 채우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료 폐기물은 사용하거나 배출한 즉시 전용 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병원 내에서 감염원으로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의료 관련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의료 행위에 따라서 의료진들이 또 의료 종사자들이 적절한 의사결정 및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의료 교육, 그러니까 직원 교육 및 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표준주의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